가족들의 치매 극복을 위한 로드맵 방송, 수많은 고민들 함께 나눠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과 함께 치매에 대해서 공부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회자 이도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치매가 더는 어렵지 않고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올바른 지식과 정보를 알려드리는 가이드 최경자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가이드님 휴가 가셔야 되는데 갔다 오셨나 모르겠어요. 본격적인 휴가철이지 않습니까? 뭐 계획이 있으세요? 저는 매년 여름 휴가철에 저희 형제자매 가족 20여 명이 서울과 대전 근교 산림욕장 휴양관에서 1박을 해왔습니다. 근데 코로나로 인해서 거의 3년을 제대로 만나지 못했어요. 어른과 아이들이 반반씩인데 큰 방에 둘러앉아서 1년 동안 지내온 일이나 또 좋았던 일들을 이야기하고 또 장기자랑과 게임을 합니다. 금년에는 오랜만에 서울 근교에서 만나 이 가족들의 안녕을 확인하고 또 즐거운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사회자님은 어떤 계획 있으신가요? 저는 제 주변에 아주 소문이 자자하죠. 제 별명이. 집돌이라 일 말고는 사람 많은 데를 가지를 않아요. 그래서 올 여름 휴가도 그냥 거실과 방을 오가며 그렇게 지내볼 생각입니다. 또 기회 되면 또 나들이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 가로수 청취자 여러분들 중에서도 가족과 함께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분도 있으실 겁니다. 근데 가이드님, 우리 치매 어르신과 함께 여행을 떠난다, 이랬을 때 어떤 점을 주의하면 좋을까요? 치매 어르신과 여행을 다닌다는 것은 어르신께 참 좋습니다. 다만 여행 전에 어르신의 건강 상태가 여행하기 괜찮은지 주치의와 상의해 보시고 비상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해서도 미리 알아보고 숙지해 주시면 안전하고 편안한 여행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죠. 특히 어르신들은 드시는 약도 많지 않습니까? 그 짐 챙길 때 이 약들 빠뜨리지 않도록 잘 챙겨드려야겠어요. 팁을 하나 알려드리자면 복용하는 약을 여행 일정보다 좀 더 넉넉하게 준비해 가지고 가세요. 여행이라는 게 돌발 상황도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요. 맞아요. 흔한 일은 아니겠습니다만 날씨나 여러 기타 상황으로 여행이 길어지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여행 중에 기상 상황이 나빠졌어요. 어떤 분은 또 비행기가 뜨지 않아가지고 그 여행지에서 이틀을 더 체류하셨대요. 짐을 나름 줄인다고 옷이랑 세면도구 딱 맞춰 갔어. 근데 그런 것도 현지에서 구입이 가능한데 문제는 드시던 약을 못 구해가지고 그걸 못 드셨대요.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복용하는 약과 상비약은 좀 넉넉하게 준비하면 좋겠죠. 또 여행 가면 마음이 들뜨잖아요. 그런 설레임 때문에 또 구경 다니시다가 치매 어르신을 잃어버리진 않을까 이런 걱정도 돼요. 물론이에요. 치매 어르신은 언제나 실종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치매 어르신과 여행 중에 가장 불안한 것은 실종의 위험이에요. 낯선 곳에서 길을 잃을 수도 있으니 실종 발생에 미리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여행 전에 치매 안심센터에 가셔서 배회 가능 어르신 인식표를 발급받아 옷에 부착해 놓거나 어르신의 옷이나 가방에 성함, 주소, 보호자, 연락처 등을 메모해서 넣어두면 실종이 발생하더라도 어르신을 빨리 찾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치매 안심센터에서 배회 가능 어르신 인식표 무료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 어르신의 최근 얼굴 사진과 지문을 경찰청 데이터에 등록해 둘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여행을 준비하는 가족분들은 꼭 치매 안심센터에 방문하셔서 단단히 준비해 두시기를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위급 상황 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분의 연락처와 또 현지 병원의 위치와 연락처도 미리 준비를 하시면 든든한 여행이 될 것입니다. 그렇죠. 갑자기 어르신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을 때 도움 받을 분을 생각해 두면 대처가 빠르겠죠. 지금 생각으로는 위급 상황이 닥쳐도 그냥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당황하면 우왕좌왕 생각이 잘 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꼭 여행지가 아니어도 응급 상황은 언제나 발생할 수 있어요. 갑자기 쓰러진 사람을 지나가던 행인이 심폐소생술로 살렸다는 이야기,
또 식당에서 음식물이 목에 걸려가지고 호흡이 곤란한 사람을 하임리히법으로 구했다는 이야기. 그때 어떤 시민 한 분 인터뷰가 인상적이었어요. 응급처치법을 배울 때는 아유 설마 이걸 내가 쓸 일이 있겠어? 그런 마음이 들었대요. 근데 정말 사람을 구하게 돼서 다행이다라는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이런 응급 상황은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일입니다. 오늘 가로수에서는 이런 응급 상황을 예방하고 또 대처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네, 가이드님. 응급 상황은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습니다만 치매 어르신은 특히 연세도 많고 치매뿐만 아니라 다른 기저질환도 있으니까 발생 위험이 더 클 것 같은데요. 네, 아무래도 응급 상황 발생 위험이 더 높은 편이지요. 거기다 치매로 인해 자신의 의사 표현을 명확하게 밝히지 못하니까 응급 상황이 발생해도 대처가 늦어질 수 있으니 보호자의 세심한 관리가 필요해요. 흔치 않은 사례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40대 딸이 울먹이며 전화한 사례인데요. 저희 아버지는 72세이며 3년 전에 치매 진단을 받았습니다. 가끔 말을 반복한다든가 깜빡깜빡은 하시지만 아직도 길을 잃어버리거나 특별한 일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틀 전 낮에 폭염으로 인해서인지 갑자기 길에서 쓰러져서 주변에 있던 젊은이가 달려가 보니까 의식이 없고 숨도 쉬지 않아 심폐소생술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로 119 구급대원이 와서 병원으로 옮기고 지금은 의식이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의사 선생님 말로는 심장이 갑자기 마비 온 것이라고 하는데 믿기지가 않아요. 사실 저희 아버지가 10년 전부터 고혈압, 당뇨가 있어 약을 먹어왔지만 지금까지는 별일이 없었습니다. 혹시 치매 환자면 심장마비 확률이 더 높은가요? 또 재발할 수도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지금까지는 혼자서도 잘 지내셨는데 이제는 누군가가 옆에 꼭 붙어 있어야 하나요? 라는 상담이었습니다. 이게 흔치 않는 사례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정말 걱정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도 이 경우는 빨리 심폐소생술을 해서 다행이죠. 보통 일반인들은 심폐소생술을 못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이것도 제대로 배워야겠어요. 시설에서는 입소한 어르신의 중증도가 높기 때문에 평소에 이런 응급 상황 대처에 대한 교육과 훈련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현장 경험도 많고 대처해본 경험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가정에서는 이런 응급 상황이 그리 흔치 않은 일이기 때문에 대처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위급 상황이 위급한 상황이라고 인식을 못할 수도 있고 또 그 대처가 미흡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실 때 어르신이 원래 가지고 있던 기저질환을 참고해서 아, 이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겠구나. 이럴 때는 이렇게 대처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들으시면 훨씬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일단 우선 응급 상황에 대해서 알아봤으면 싶어요. 어떨 때 응급 상황이라고 할 수 있죠? 예를 들어 심장이 갑자기 마비가 왔다. 혹은 뇌의 여러 가지 기저질환 때문에 경련을 한다. 혹은 몸에서 출혈이 발생해서 혈변을 보거나 혈뇨가 나오거나 혹은 코피가 나온다. 또는 갑작스럽게 뇌졸중이라고 알고 있는 뇌경색이나 뇌출혈 같은 상황이 왔다. 또는 당뇨가 있는 분들에게 혈당이 갑자기 높아지거나 떨어졌다. 그리고 열이 막 갑자기 올라간다든지 하는 경우가 응급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치매 어르신에게 보이는 특별한 증상도 있습니까? 네, 평상시에 얌전하던 분이 며칠 전부터 감정의 변화가 심해져서 소리를 지르고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을 보이거나
이해가 가지 않는 행동을 한다든가 혹은 선망 같은 것들도 치매 어르신의 응급 상황에서 보실 수 있는 변화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제일 다급한 응급 상황은 아무래도 좀 전의 사례처럼 심장마비 같은데. 네. 심장마비는 말 그대로 지금 현재 심장이 규칙적으로 뛰지 못하고 멈춰 있거나 혹은 기능이 부분적으로 마비되어 있는 상황을 말합니다. 이 경우에는 4 내지 5분 이내에 적절한 대처를 하지 않으면 사망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요. 평소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와 같은 만성질환과 또 심장질환이 있으면 심장마비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젊은 사람도 왜 심장마비로 갑자기 쓰러져서 유명을 달리하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맞아요. 젊더라도 혈관에 동맥경화가 진행되면 심장이나 다른 신체 기관에 혈액순환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데요. 이때 젊은 분들은 협심증이나 심장마비가 올 때 갑작스럽고 극심한 통증을 호소합니다. 이런 통증이 발생하면 지체 없이 119를 부르거나 병원을 가는 게 맞죠. 갑작스러운 흉통을 느끼면 30분 이내에 병원에 가면 대부분은 살 수 있다고 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어르신의 경우에는 심장마비나 협심증이 굉장히 고요하게 오는 경우가 많아요. 고요하다는 게 어떤 의미죠? 체한 것 같다고 하기도 하고 답답하다 하기도 하고 또는 소화가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어르신도 계세요. 체했다고 생각하지 그런 상황이 되면 이게 응급 상황이다라고 알아채기는 어렵겠네요. 네. 하지만 평소와는 분명 다른 모습을 보이실 거예요. 평소에는 자지 않던 시간에 잠을 자기도 하고 그러다 마비가 점점 진행되면 식은땀이 난다든가 호흡 양상이 불규칙해지는데 의식과 호흡이 좀 없어지는 것 같다 싶으면 지체 없이 119로 연락해야 합니다. 일단 의식과 호흡에 이상이 느껴진다 싶으면 이건 위급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119를 부르셔야겠어요. 심장마비가 발생하면 의식을 확인 후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데요. 근처에 있는 사람 중 특정인을 지목해서 도움을 요청해야 도움을 받기 쉬워요. 사람이 많으면 신고를 더 많이 할 것 같지만 다른 사람이 하겠지라고 생각해서 신고를 서로 미루기도 하거든요. 이 부분은 제가 안전교육 가서 이제 들은 내용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 옆에 누가 119 신고 좀 해주세요. 이게 아니고 정확하게 누군가를 지목을 하는 거죠. 여기 체크무늬 티를 입은 학생 119에 지금 바로 전화해 주세요. 이렇게 꼭 집어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지목받은 사람이 119에 연락을 한다 이 말씀이잖아요. 네, 맞아요. 만약 주위에 도와줄 사람이 없다면 스스로 신고를 하시고요. 그리고 우선 어르신의 숨을 제대로 쉴 수 있도록 기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어르신을 눕게 한 후에 고개는 뒤로 젖혀야 하고 턱은 살짝 들어 올리거나 당겨야 하는데요. 만약 이때 토한다면 머리를 옆으로 돌려 토사물이 밖으로 나오도록 한 후에 심폐소생술을 실시합니다. 그 의학 드라마나 이런 거 TV 가끔 보면 환자 가슴을 이렇게 의료진이 손으로 압박하는 동작 이게 지금 심폐소생술 아니겠습니까? 네, 바로 그게 심폐소생술이에요. 심폐소생술은 제대로 실시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우선 평평한 바닥에 어르신을 눕히고 머리를 뒤로 젖혀서 기도를 유지한 후 어르신 양쪽 유두 사이의 가슴 정중앙 부위, 즉 흉골 아래쪽 절반 부위에 깍지를 낀 상태로 손바닥 아래로 힘을 주어서 눌러줘야 하는데요. 이때 최소 5cm는 들어간다는 느낌으로 눌러줘야 합니다. 5cm 정도면 꽤 깊게 누르네요. 어르신이 다칠까봐 힘껏 누르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힘껏 압박을 해야 심장까지 그 힘이 전달되거든요. 이때 제대로 힘을 주기 위해서는 내 팔꿈치가 구부려지면 안 되고 어르신 몸과 나의 팔이 90도, 즉 직각을 이루어야 내 상반신 전체를 이용해서 압박할 수 있어요. 바른 자세가 참 중요한 건데 예전에 영화나 이런 거 보면 한 두세 번 누르고 나서 뭐 이렇게 야 일어나 이런 경우 있잖아요. 이게 잘못됐다면서요. 일단 30회를 압박하는데 속도도 중요해요. 분당 100회 정도의 속도로 하세요. 생각보다 빠르게 30회 가슴 압박을 하고
호흡이 없다면 인공호흡을 해야 해요. 인공호흡은 환자의 코를 막고 입을 완전히 덮어서 숨을 2번 불어넣어 주는데, 이때 제대로 인공호흡을 했다면 환자의 가슴이 올라오게 됩니다. 이렇게 인공호흡을 2회 시행했다면 다시 가슴 압박으로 돌아가서 30회를 해주고, 또 인공호흡 2회 가슴 압박 30회 순으로 반복해 주세요. 이걸 많이 모르시더라고요. 영화만 본 사람들은 한 2-3번 하고 뭐 인공호흡 하네 뭐 그러고 있는데, 가슴 압박이 기본 30회입니다. 그리고 인공호흡 2회 계속 이렇게 반복을 하면서 119 구급대원이 올 때까지 반복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요즘은 또 자동 제세동기가 설치되어 있는 곳도 많지 않습니까? 네, 자동 제세동기 사용 방법을 알고 있다면 자동 제세동기를 사용하면 됩니다. 근데 사실 자동 제세동기 사용 방법을 영상을 통해서든 어떻게든 배우긴 배우는데 자주 사용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억이 필요할 때 잘 안 나요. 근데 이런 교육을 들을 수 있는 곳도 따로 있습니까? 대한심폐소생협회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심폐소생술과 자동 제세동기 사용 방법에 대한 자료를 보실 수 있어요. 뭐 이렇게 이론도 알아야겠습니다만 실습도 중요하지 않을까요? 네, 오프라인 교육에 참석하면 실습도 함께 할 수 있는데요. 수료증을 주는 유료 교육도 있지만 무료 교육 기관도 많아요. 대구의 경우 무료 교육은 대구 응급의료협력추진단에서 보건소 무료 교육을 신청할 수 있고요. 또 대구 시민안전 테마파크에서도 체험형의 무료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 이거 대구 응급의료협력추진단 이름 기억하기 좀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이 홈페이지 주소로 보니까 확 오네요. 단디 CPR입니다. 이 단디가 이제 경상도 말로 제대로 확실하게 이런 의미를 갖고 있죠. 그래서 제대로 심폐소생술을 잘 하라 이런 뜻이지 싶어요. 알파벳으로 단디 CPR co.kr로 찾아 들어가셔도 되고, 또 말씀해 주신 대구 시민안전 테마파크는 팔공산에 있습니다. 저도 한번 가봤는데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아주 유익한 체험도 많고, 여기는 또 인터넷으로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관련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심폐소생술은 알아주면 정말 큰 도움이 되니까요. 이번 기회에 한번 익혀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지금까지는 심장마비에 대하여 알아봤는데요. 두 번째로는 경련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경련이라면 흔히 이제 경기 일으킨다 할 때 그 경기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 온몸을 좀 이렇게 부르르 떨면서 의식이 없어지는 상태인데, 요즘은 쓰지는 않죠. 그 표현을. 예전에는 간질이라고도 표현을 했습니다만 뇌전증이라고 한다면서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인 경련도 있고 또 부분적으로 발생해서 의식이 약간 없어지는 것 같으면서 몸이 굳어지는 방식으로 나타날 수도 있는데요. 이때 침을 흘리면서 대소변이 나오기도 해요. 가족분들이 많이 놀랄 것 같은데요. 근데 경련은 왜 생깁니까? 경련은 뇌 문제로 발생하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치매와 고령, 이 모두가 발작과 경련의 위험 요인인데요. 혈관성 치매나 알츠하이머병 환자는 일반 노인들보다도 경련을 일으킬 확률이 무려 7배에서 10배나 더 높다고 해요. 이야, 치매가 진행되면 경련을 일으킬 위험도 함께 높아지는군요. 네, 뇌 문제뿐만 아니라 혈당이 너무 떨어지거나 혹은 어떤 특정 약물을 너무 과하게 복용해도 경련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당뇨 있으시면 더 신경을 쓰셔야겠어요. 경련이 발생하면 이거 어떻게 대처해야 됩니까? 경련을 하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것은 어르신이 다치지 않도록 안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만약 안경을 끼고 있으면 안경을 벗겨주시고요. 편안한 상황을 만들어줘야 하기 때문에 꽉 조이는 옷은 단추를 풀어주거나 지퍼를 풀어주세요. 떨고 있을 때 그 몸을 붙잡아 주는 건 어떻습니까? 아니에요. 경련을 하지 못하도록 붙잡는 것은 안 좋은 방법입니다. 그럼 경련 중에 근육이 경직되면서 혀가 말려 들어가니까 숟가락을 입안에 넣어서 숨기를 틔워주라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이건 맞는 얘기입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신데요. 잘못된 정보입니다. 의식을 잃게 되면
입 안에 근육이 이완되면서 혀가 뒤로 밀려 기도를 막기도 하는데 이때는 어르신의 머리를 뒤로 젖히고 턱을 들어 올리면 기도는 자연히 열리게 됩니다. 사실 경련 중에 어르신이 혀를 깨물어 손상되는 경우는 흔치 않아요. 오히려 숟가락을 입안에 넣는 행위가 추가적인 손상을 발생시킬 수 있으니 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어르신 입장도 많이 놀라셨을 거 아닙니까? 그럼 이때 뭐 청심환이나 이런 걸 드시는 건 어떻습니까? 경련이 멈췄더라도 의식이 완전히 돌아오지 않았다면 그 어떤 것도 먹여서는 안 됩니다. 자칫 기도로 흡입이 되면 예전에 배웠듯이 흡인성 폐렴이 생겨서 위험할 수도 있거든요. 어르신의 몸을 가볍게 옆으로 눕혀 기도가 막히는 것을 예방하면서 경련이 멈추기를 좀 기다려 주는 것이 좋아요. 경련은 언제쯤 멈추게 되죠? 보통 1, 2분 정도면 경련이 멈추게 됩니다. 만약 경련이 처음이거나 금방 멈추지 않고 5분 이상 지속된다면 이때는 위급한 상황이므로 119로 전화하여 병원으로 모시도록 하세요. 일단 경련으로 인해서 다치지 않도록 옆에서 지켜보면서 멈추기를 기다리라는 말씀인 거죠. 네. 또 어떤 응급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뇌졸중이라고 표현하는 뇌출혈이나 뇌경색입니다. 뇌출혈은 말 그대로 뇌 안에 출혈이 생기는 현상이고 뇌경색은 뇌 혈관이 좁아지면서 뇌에 산소 공급이 어려워진 상황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출혈이나 경색이 뇌의 어느 부위에 생기느냐에 따라서 그 증상은 다양하게 나타나고요. 치매도 그 뇌 손상 부위에 따라서 증상이 다르다고 했는데 뇌졸중도 그러네요. 주로 어떤 증상을 보입니까? 마침 생각나는 사례가 있는데요. 얼마 전에 광역치매센터로 상담 전화가 왔어요. 어르신이 말을 어눌하게 하는데 치매 같다며 치매 검사를 받아보고 싶다고 아들이 전화를 주셨어요. 그래서요? 증상을 설명하는데 지나가는 말로 어르신이 팔다리에 힘이 빠진다는 증상을 말하길래 아차 싶어서 치매 검사보다 뇌졸중이 의심되니까 빨리 응급실로 모시고 가라고 알려드렸습니다. 출혈이나 경색이 발생한 부위가 언어를 표현하는 부위라서 저런 문제를 보일 수도 있겠군요. 맞아요. 그리고 시력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는데 갑자기 안 보인다든가 혹은 사물이 두 개로 갈라져 보인다면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한쪽 발, 또 한쪽 다리 또는 한쪽 얼굴에 감각이 사라지거나 저릿저릿한 증상이 나타난다면 그거 역시 의심해 볼 수 있는 증상입니다. 심한 두통하고 구토를 하는 경우도 봤거든요. 네, 갑자기 극심한 두통과 상당한 양의 구토를 하는 경우도 의심해 볼 수 있고요. 뇌졸중 증상은 대처가 빠르면 빠를수록 어르신의 애후에 크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렸던 증상 중에서 한두 가지만 나타나면 지체하지 마시고 무조건 119로 연락을 해보세요. 그렇죠. 이게 뇌 안에서 벌어지는 상황이라서 갑자기 넘어져서 막 피를 흘리거나 하는 상황이 아니라 아마 가족분들이 자칫하면 놓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사회자님, 네. 만약에 눈앞에 피가 보인다면 그때는 누구나 당황하게 되겠죠? 코피만 나도 난리 아닙니까? 여담이긴 한데요. 제가 아시는 어떤 분이 시집을 왔더니 시동생의 시부모님의 주말도 없이 밥 차리느라 늘 피곤했다고 해요. 그 시절엔 시집을 왔으니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아침에 세수를 하는데 코피가 주르륵 흐르더래요. 그때 그게 왜 그렇게 서러웠는지 펑펑 울었다고 해요. 이 남편이 잘해야 돼. 남편이 잘해야 돼요. 근데 예전에 그 코피가 나면 고개를 뒤로 젖혀가지고 목을 이렇게 탁탁 치면 코피가 멈춘다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걸 기억하면은 옛날 사람인 거예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옛날 사람이라. 코피가 날 때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고개를 살짝 숙인 상태에서 코 위 부분을 이 손으로 살짝 누르면서 잦아들 때까지 기다려야 해요.
사실 코피가 나는 곳은 비강 내 어떤 부위이긴 하지만 손으로 만지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지혈한다고 세게 누르는 것보다는 냉찜질을 했다가 떼었다가 이렇게 하는 것이 지혈에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지혈이 안 될 때가 위험한 순간일 것 같은데요. 지혈이 되지 않아서 다량의 코피가 나오는 상황이라면 빨리 응급실로 가셔서 출혈 원인을 찾아보고 지혈을 받으셔야 하겠죠. 보통 코가 건조해도 코 안에 상처가 나서 피가 나기도 하죠. 근데 어르신 경우라면 다른 곳에 이상이 있어서 코피가 날 수도 있으니까 이거 바로 점검을 잘 해보셔야겠습니다. 출혈은 코피뿐 아니라 혈변, 혈뇨로도 나타나기도 해요. 어떨 때 혈변을 보죠? 뭐 쉽게 생각하면 치질이나 이런 질병 때문에 피가 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새빨간 피가 변에 묻어 나온다면 이때는 아마 항문의 상처가 원인일 수 있는데요. 당장 응급실에 가야 하는 상황은 아닙니다. 오히려 완전 까만색 변을 보았을 때가 위험해요. 피는 빨간색이잖아요. 근데 까만 변을 왜 혈변이라고 하죠? 위나 소장에서 출혈이 생기면 그것이 대장 항문으로 내려가는 동안에 혈액이 까만색으로 변색이 됩니다. 그래서 어르신 대변이 새카만 검정색의 설사변 같은 것이 있다면 이게 혈변인가 생각하셔야 돼요. 원래는 붉은 피가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검게 변한 거네요. 이런 혈변이 2번, 3번 반복되는 경우라면 빨리 응급실로 가야 하겠죠. 이런 경우는 위 대장 내시경을 통해서 출혈 위치를 찾아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출혈량이 많아져서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지난번 요로 감염 때 혈뇨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잠깐 나눠봤지 않습니까? 요로 감염으로 인한 혈뇨는 응급 상황까지는 아니에요. 그래서 응급실까지 가실 필요는 없고 가까운 내과나 비뇨기과에서 진료를 보시면 되는데요. 혈뇨의 원인이 행여 방광암일 수도 있어서 혈뇨가 보이면 진료를 받아보도록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응급 상황의 예방과 대처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 우리 가이드님 표정이 아직도 못한 말씀이 있어가지고 아쉬워하는 표정입니다. 알려드리고 싶은 정보가 아직도 남았는데 시간이 부족하네요. 오늘은 심장마비, 경련, 뇌졸중, 출혈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어르신께 흔한 위급 증상으로 저혈당 쇼크와 열이 많이 나는 경우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잠깐 나눠봐도 되겠죠? 아유, 당연하죠. 감사합니다. 오늘 배운 내용 중 꼭 기억하셔야 하는 것은 어르신이 의식이 없거나 호흡이 없을 때는 매우 위급한 상황으로 지체하지 마시고 119를 불러서 바로 병원으로 가셔야 합니다. 치매 가족 여러분,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네, 오늘도 유익한 시간 이어왔습니다. 감사드리고 말씀해주신 가이드님 그리고 방송 듣고 계시는 모든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구광역치매센터로 메일 주시면 저희가 소개해드릴게요. 더욱 알찬 정보로 다시 또 찾아올 것을 약속드리면서 구독하기 꾹, 좋아요 꾹, 여러분 가로수에서 만나요.